1936년 2월 29일 황도파의 4.1 천하 2.26 반란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반란군 청년 장교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떻게 됐을까요? 사건 마지막 날인 2월 29일 오후 2시 반란군 장교들은 부사관들과 사병들을 자대복귀시킨 뒤 육군 대신관저에 모여 이후의 방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육군 상층부가 자신들을 강제로 자결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자신들을 버린 육군, 특히 황도파 수뇌부에 민낯을 고발하고 자신들의 대의를 천황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법정에 서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이후 오후 6시 이들은 헌병에 의해 무장 해제되었고 곧바로 도쿄에 위치한 육군 형무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마음속으로 어차피 걸기는 무의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우국 충정을 천황과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이다 라며 새로운 결기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의 앞에는 도쿄 특설군법회의로 불리우는 변호인 없음, 방청 및 보도 불가, 상고 없음이라는 말도 안 되는 편향된 재판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설군법회의, 군인 신분이다 보니 단심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 변호인은 물론 국선 변호인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일방적인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을 더욱 깊은 좌절에 빠뜨린 것은 바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재판의 형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때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그날 할복을 했었더라면 그나마 무사의 권이라도 지키지 않았었겠는가 라고 말이죠. 그러나 모든 것은 이미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군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 너무나도 치명적인 반란 사태를 서둘러 종결시키려는 군부에 의해 이런 조치는 이미 진압 초기부터 계획돼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비공개 특설군법회의는 4월 28일에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차례의 재판 끝에 판결은 7월 5일에 내려졌죠. 하사관들과 사병들에게는 면직 또는 타부대 전술이라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자결한 노나카시로 대위를 제외한 모든 장교들에게는 중형이 선고됐죠. 그중 기타이키 등 4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주모자 및 적극 가담자 18명에게는 사형이 선고됐고, 주요 가담자 5명은 종신금고형, 나머지 단순 가담자 23명에게는 1년 6개월에서 6년의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형 집행 역시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사형 피선고자 중 현역 장교 14명은 선고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7월 12일 총살형으로 형이 집행됐던 것입니다. 다만 예비역이었던 이소베 아사이치 전대위와 무라나카 다카시 전대위는 민간인으로 분리되어 기타이키와 니시다 미스키의 재판과 병합되는 바람에 형 집행이 연기됐죠. 처형장으로 먼저 끌려나간 현역 장교 14명 중 일부는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총살됐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장교들은 침묵으로 처형에 반발했죠. 이들은 원래 4년 전인 1942년에 5.15 사건을 일으킨 해군 장교들과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었으므로 사실 그와 비슷한 처분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천황의 이름을 들먹인 데다가 5.15 사건과는 다르게 단순한 테러 수준을 넘은 본격적인 군사 반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애초부터 주모자들 모두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카시 고레키와 사이토 마코토를 살해한 행위는 쿠데타 이전의 고위관리, 그것도 천황이 임명한 신하를 죽여버린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러다 보니 군 형법책에선 사형을 빼면 달리 내릴 형벌도 없었던 것이죠. 한편 예비역이었던 이소베 아사이치 전대위와 무라나카 타카시 전대위와 함께 나중에 처형된 2명의 민간인 중 한 사람이었던 기타이키는 반란이 종결되기 하루 전인 2월 28일 이미 체포됐었고, 나머지 한 사람인 니시다 미스키는 잠적해 있다가 3월 4일 검거됐었습니다. 이들 4명에 대한 재판은 10월 1일부터 시작됐죠. 하지만 극형에 처하려는 육군 상층부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던 재판부가 대립한 끝에 1937년 8월 14일에 와서야 가까스로 사형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불과 5일 후인 8월 19일 형이 집행됐죠. 그러나 청년 장교들이 처형됐다는 것을 알게 된 기타이키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을 사형시켜달라고 먼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더러운 세상, 간악한 천황 따위와는 같은 하늘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울분을 터면서 말이죠.
어쨌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시 재판부는 기타와 리사의 처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엄연한 민간인이었던 이들을 일단 계엄령도 풀린 상태에서 민간 재판도 아닌 군사 재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도 문제였거니와 사건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상 반란 주모자들에게 사상적 영향만을 끼쳤을 뿐 이들이 반란 계획과 실행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억지로 반란과 연관을 진다 치더라도 니시다 미스키는 반란 직전, 기타에키는 쿠데타가 일어난 지 한참 후인 26일 오후에야 이를 전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사 수개월 전 제야 우익과 육군 황토파 사이에 연락책을 맡았던 니시다 미스키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타에키의 경우에는 당시 신해혁명 참여자라는 신분으로 중국으로 건널 준비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모두 살폈을 때 기타에키는 쿠데타에 아무런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단순한 외부 인사일 뿐이었죠. 하지만 군부는 쿠데타의 실체적 배경이었던 군 내부의 파벌 싸움이 이런 대형 사고로 확산됐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질 경우 자신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군사정부의 수립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16 반란을 기타에키와 같은 외부의 불순 세력들이 순진한 위관급 장교들을 사주해 일어난 것으로 조작하려 했던 것이죠. 결국 이런 이유 등으로 기타에키와 니시다 미스키는 2.16 반란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희생양이 됐던 것입니다. 반면 반란군 장교들의 배우였던 마사키 진자부로는 1936년 4월 헌병대 조사를 받고 다음해 6월 기소되긴 했지만 그해 9월 무죄 판결로 혐의를 벗었습니다. 쿠데타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지휘하던 부대가 반란군의 주력이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휘 책임을 통감하고 자결을 벌인 제1보병사단, 제3보병연대장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나 마사키 진자부로는 역시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헌병대 조사 당시부터 재판 때까지 줄곧 나는 청년 장교들에게 이용만 당한 억울한 사람이다 라는 거짓 진술로만 일관했었죠. 마사키 진자부로 그 후화무차기 짝이 없는 한낱 겁쟁이 모습에 심지어 경외심마저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청년 장교들을 이용해 집권을 노렸던 황토파 지도자들. 이들은 이렇듯 전편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자신들과 반란군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고 법정에서는 청년 장교들을 신랄하게 비난하기까지 해가며 면죄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내막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장성들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것이 알려진 것 자체가 군의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군 상층부의 권고를 히로히토가 수용했던 것이죠. 장군 마음 장군만이 아는가 봅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마사키 진자부로는 그 후에도 도조 히데키 총리와 통자파를 실각시키고자 하는 민간 정치인들과 협력해 거듭 총리자를 노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이에나 같은 정치군인의 표상이었던 것이죠. 결국 청년 장교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는 어른으로 믿어왔던 존재들, 즉 자신의 상관들과 히로히토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에 주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안도 테루조 도이는 상황 종료 전 최후의 훈시를 마치고서 자신의 자살을 만류하는 병사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언젠가 자네들이 농청의 상을 중대장님은 알고 계시냐고 따진 적이 있었지. 하지만 자네들이 걱정하던 농청도 끝내 구원하지 못하게 되었군. 제군들은 제대로 된 주군을 택하지 못한 나를 탓하라 라고 말입니다. 한편 2월 26일 새벽 와다나베 조타로가 살해당할 때 그 처참했던 광경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던 그의 막내딸 와다나베 워커는 아버지를 처참하게 잃은 딸의 장래를 걱정한 어머니에 의해 기독교계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세례를 받고 수녀가 됐죠. 그녀는 평생 자신의 아버지와 2.16 반란으로 처형당한 청년 장교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용서와 기도야말로 참혹하게 죽어간 아버지에 대한 그녀의 진홍곡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남자들만의 치밀하고 용감무쌍한 이야기일 것만 같은 쿠데타.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쿠데타가 그렇듯 이 반란의 주인공이었던 대부분의 참여 장교들과 고위 장성들, 이들 역시 그저 허둥거리만 하던 쫄보들이었습니다. 그날 이들이 했던 행동들은 한낱 잔인하고 의미 없는 사륙이었을 뿐 소위 거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짓거리였던 것이죠. 그저 실같이 가느다란 명분과 자신들의 욕망, 그리고 피 묻은 칼만이 존재했던 난장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2.16 쿠데타의 실패 요인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2.16 사건 주동자들의 거세 계획을 먼저 살펴보죠. 당시 그들은 척살 대상과 정거 장소만을 정했을 뿐 거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통일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쿠데타의 마무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상층부의 중요 협조자를 전혀 보습하지 못하고 거사에 돌입했던 것이죠. 사실 2.16 쿠데타 당시 이를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고위 인사들은 많았습니다. 심지어 진압작전 개시 직전 반란군에 협력한 이들도 적지 않았었죠. 하지만 경험 없는 청년 장교들은 이들에게 쿠데타 성공 후의 농공 행상에 대한 어떠한 시그널도 주지 않았습니다. 반란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장밋빛 미래를 쫓는 행위입니다. 대의, 국가에 대한 충성, 그리고 애민의 정신, 이런 것들은 그저 자신들을 지장하는 명분에 불과한 말장난일 뿐이죠. 그러나 100이만 넘쳤던 젊은 장교들에게 이런 고도의 정치 행위를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 행위를 대진해했던 황도파 수뇌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들 역시 히로히토의 눈치만을 보며 반은 반란군에 또 반은 이미 누리고 있던 자신들의 기득권에 기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군사행동 이후 그 수습에 반드시 필요한 유력 지휘관들의 보습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반란의 가장 중요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히로히토의 신변 확보 역시 등한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반란 실패의 가장 큰 패착 중의 패착이었습니다. 그저 간신들을 척살하고 천황의 대여진만을 기다리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역사상 모든 쿠데타는 누가 지존을 먼저 점유하느냐의 쟁탈전이었습니다. 지존을 보섭하든 아니면 점유하든 그것도 아니면 제거하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들은 쿠데타의 ABC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를 저질러 놓으면 히로히토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주겠군이 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마치 감이 저절로 익어 내 입속으로 떨어지길 입을 벌리고 눈을 껌뻑이며 기다리는 바보처럼 말입니다. 훗날 희생양으로 반란군 장교들과 같이 처형됐던 기타이키도 천황만을 맹신했던 너무나도 순진한 반란군을 호평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결기군을 지휘했었더라면 궁성부터 점령해 천황의 신변을 먼저 확보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쿠데타 초기 반란군이 황궁을 장악하고 통진선을 차단해 히로히토와 통제파 세력들 그리고 반란 진압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해군 군령부 총장의 면담을 불발시켰더라면 아마도 히로히토는 반란 진압 시도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역사의 추는 전혀 다른 쪽으로 춤을 췄겠죠. 하지만 반란군들은 감히 그런 일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들은 천황을 자신들이 섬겨야 할 경외심의 존재로만 여겼지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지극히 사적인 욕망에 눈이 먼 치명적인 인간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천황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이 아니었을지라도 말이죠. 그만큼 이들에게 이미 천황이란 존재는 넘사벽이었던 것일까요? 만약 그것이 일본의 황궁이 아니라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에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이었거나 아니면 명예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에 영국의 버킹엄 궁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바로 일본인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아무리 종속적이고 열등적인 행동 양식만을 취하는 일본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듯 반란군에게 황궁 장악과 지전 확보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점을 거사의 주요 포인트로 두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궁성 장악에 가장 신념이 뚜렷하고 지휘력이 남다른 지휘관을 투입해도 될까 말까한 판에 약하디 약한 심성과 부대 장악력도 제일 뒤떨어지던 그것도 황궁 친위 부대인 근위서단의 일개 중위급 장교를 그 중요한 임무에 차출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그 사람 나카시 모토아키 중위는 같은 부대인 근위사단의 상급자 혼마 겐타로 소저와 조화하게 된 후 그만 지휘권을 박탈당해버리고 말았고 결국 제일 중요한 임무 위치에서 이탈돼버렸죠. 이때부터 반란은 실패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저 애꿎은 사람들만 중위꼴이 되고 만 것이죠. 다행히 그마저도 100% 달성하지도 못했지만 말입니다. 이들의 작전 계획 그야말로 동네 아이들이나 할 법한 유아적 행동 양식의 전형이었습니다. 마치 재미있게 놀더라도 무서운 아버지 서재에는 얼씬도 못하는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 조성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반란군 병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부사관들과 사병들은 도대체 무슨 일로 끌려왔고 또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반란군 중 한 사람이었던 시미즈 게로라는 병사는 훗날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해오는 전체의 교도소를 듣고서야 자신이 반란군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정도였다고 했으니 말이죠. 그러다 보니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들의 결속은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들의 지휘관들을 버리고 가는 원대 복귀라는 카드도 꺼리낌 없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2.16 쿠데타는 1936년 2월 26일에 일어났기에 일본 역사에서는 2.16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지금도 2.16 쿠데타를 영웅들의 신미적 행동의 결과물로 여기고 있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한편의 감동적인 서사시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내면적 가치관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어느 인류학자가 말했던 국학곳에 가려진 일본인의 야만성, 그리고 그것에 기인했다는 2.16 쿠데타. 나아가 본격적인 전쟁 국가 체제로 들어선 군국주의 국가 일본. 이 시리즈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슈와 유신의 최종편의 최종편 2.16 쿠데타 제7부 하편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